85쪽 맞죠? 85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85쪽 15번인가? 15번? 자, 15번 보면 다음 가운데서 대표관리자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밑에 녹음 잘 되고 있나? 소리? 자, 대표관리자는요, 여러분들 실질적 평등입니다. 대표관리자는 실질적 평등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회의 공평이야, 결과의 공평이야? 결과의 공평이죠. 실적자가 기회의 공평 아닙니까? 대표관리자는 결과의 공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적 형평입니다. 수직적 형평. 그렇다면 대표관리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일반 대표관리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맞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게 바로 대표관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잖아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랄지 또는 저소득층 구분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표관리자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 통제를 약화시킨다. 자, 뒤로 또 넘어가 봅시다. 3번, 대표관리자는 사회 경제적 인구 구성을 반영토록 해서 해당 관료가 출신 집단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해당 관료가 자기 자신의 출신 집단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4번, 대표관리자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 분열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대표관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거죠.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할당제로 이렇게 그 출신 집단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하게 되면 할당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당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관리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합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여러분들, 대표관리자에서 다양한 출신들 이렇게 채용한다는 거죠.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 다음에 황인종, 다양한 인종들 이렇게 채용을 해요. 그럼 이들이 자기 출신 집단에서 이렇게 노력할 텐데 이것을 대외적 민주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 민주성인데 보세요. 백인들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백인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 다른 출신들은 그걸 하지 못하게 견제하겠죠. 이게 내부 통제예요. 오케이? 다양한 출신들이 이렇게 골고루 채용되어 있으면 행정 조직 내에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케이? 그 대표관리자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 통제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대표관리자는. 자, 1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입니다. 그리고 대표관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이렇게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공무원청이 우대를 하는 것은 그건 대표관리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16번. 우리나라 고유공무원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간 전문가의 고직 임용 가능성이 증가했다. 여러분들 그 고유공무원 제도에 보면 개방형직이 나와 있죠. 개방형직은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직입니다. 개방형직인 민간 전문가의 고직 임용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직무 등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없는 대신에 직무 등급이. 그래서 여러분들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연공서열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바로 이러한 계급이나 연공서열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의 성과, 또 능력,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성과 평가를 통한 성과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한다. 3번,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부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소속 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소속 부처 없이. 그래서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4번,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이랄지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더 증가한다.
개개인의 능력 발전, 그 다음에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 직무성과 계약을 통한 성과 평가에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개개인의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6번은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2번님. 자, 7번. 행정 통제하고 행정 책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행정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 통제입니다. 행정 책임 확보를 위한 것이 행정 통제예요. 그러면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오면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내부 통제를 강조한다.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 통제를 보다 더 강조한다. 그래서 1번 대응적 책임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 자율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응적 책임이란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이게 대응적 책임이죠. 근데 지금 보면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이고 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게 도의적 책임에 관한 거예요. 2번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 통제에 중점을 뒀지만 행정국가를 이용하면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다. 그 주된 이유가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고 행정이 전문화되고 재량권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부 통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 외부 통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행정 통제에 대한 이 내용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오면서 강조되는 통제는 내부 통제다. 이 표현. 오케이? 도의적 책임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 국민 또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니까 대응적 책임 아니겠어? 1번하고 3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오케이? 1번하고 3번은 반대로 표현된 겁니다. 4번 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직무감찰은 어디서 합니까? 감사원의 권한이죠. 감사원은 어디 소속이야?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이에요.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근데 외국은요, 사고 선진국에 보면 대부분 입법부 소속인 경우가 많아요. 자, 직무감찰 감사원, 행정부 소속이야. 대통령 소속이니까. 옴부즈만,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직무감찰이랄지 옴부즈만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권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번에서 보면 옳은 내용, 그런다면 2번 내용이 맞다. 오케이? 2번이. 자, 이 행정 책임하고 행정 통제 이거 비교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정국가로 들어오면 내부 통제를 보다 더 강조한다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18번. 행정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행정관리론. 여러분들 행정관리론은 정책력, 이원론, 이론론. 정책력, 이원론이죠. 행정은 곧 관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관리랄지 조직관리 뭐 이런 것들처럼 또 인력관리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행정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걸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계획 이것은 결정이에요. 오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결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 집행을 분리한다. 무슨 말이야?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 그런 표현이죠. 정책적 이원론, 이론론. 정책적 이원론의 관점입니다. 계획과 집행을 분리한다. 오케이? 계획은 결정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권한 책임을 명확히 균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관리론 입장에서는. 두 번째,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한다. 정책 지향이죠. 그리고 후기 행태론의 시각이니까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3번, 뉴 거버넌스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이랄지 수평적인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인 합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 그래서 이 뉴 거버넌스 하에서도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죠. 반대로 표현됐어. 고객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을 주인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관료의 반응 대상은 시민입니다. 오케이? 시민이라는 표현은 곧 주체라는 거죠. 시민이라는 것은. 고객이라는 표현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각각. 자, 18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4번이 됩니다. 자, 19번. 지방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 다시 말해 주민 참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3번.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인 중앙정부다. 4번.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하고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자치 이렇게 표현했죠. 주민자치에서는 그러면 주체가 뭐야? 주민이에요. 각각. 오케이? 그래서 이 단체자치 하에서는 그겁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법 제정을 통해 지방으로 넘겨줘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정에서 자치단체 권한을 갖다 규정이 넘겨졌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성립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 형태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이 되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이 있다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법인격이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단체자치에서 중시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 다시 말해 주민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건 주민자치죠. 주민 참여를 중심하는 것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면 단체자치에서는 뭘 강조하나? 단체자치는 분권,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권을 강조한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서 지방자치가 성립됐으니까 분권을 강조하는 거.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3번.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인 국가다.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법 규정을 통해서 이게 권한을 이렇게 넘겨줬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 그래 지방자치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으면서 시작됐던 것이 1995년도 김영삼 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 보면 25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그럼 단체장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청주시장, 뭐 여기 있는 군수 전부가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 중앙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겠어 한번 생각해봐. 뭐 시장, 군수 전부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 중앙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중앙에 집중되는 권한들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분권화되면서 지방자치의 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분권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동안 집중됐던 중앙의 권한들을 지방으로 자꾸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넘겨준다. 4번.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구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하고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단체 임사무는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 구분하죠? 근데 이 주민자치에서는 어때요? 위임사무가 없어요. 근데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 장으로서 지휘지만 국가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휘가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휘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자치기관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오케이? 자, 19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2번 내용이 되죠. 그죠? 2번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민자치에서는 입법적,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단체자치에서는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줬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성립 발전되기 때문에 행정부 중심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뭐 교부세도 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조정, 통제 이런 역할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가 행정적 통제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9번은 2번이 거리가 있죠. 자, 20번 봅시다. 민츠법의 조직 성장의 경로 모형에 따른다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의 구성 부분하고 이에 상하는 구조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 1번 전략적인 정점은 기계적 관료적 구조. 2번 핵심 운영층은 전문 관료적 구조. 전문가죠. 그 다음에 중간 개선은 내가 그 사업부의 본부장 얘기했지? 본부장이 중간 개선이에요. 사업부 제조 구조. 그 다음에 지원 참모의 역할은 에듀오크라시. 전략적인 정점은 최고 관리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 단순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신설 조직인 단순 구조에서. 전략적 정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최고 관리층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다 장악되고 있는 거죠. 그죠? 기계적 관료적 구조에서는 기술 구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20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서 환경의 특징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서 환경의 특징은 복잡하고 안정적이다. 복잡하고 안정적이다. 오케이? 자, 기억해 두세요. 복잡하고 안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14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14회 보면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설명서 적절치 않은 것. 이거 고치라고 그랬지? 네,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네. 1번 예산의 전용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그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도 이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 소관이 변경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1번은 뭐야? 정부 조직의 개편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변경을 가져온단 말이야. 이체하냐 이체. 예산의 이체. 이체는 국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요구를 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에.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이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야.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책임 소관을 변경시키는 것. 그런데 예산의 책임 소관을 변경시키지만 그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또 인건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2번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오케이? 예비비 관리 주체는 누구라고? 예비비는 예산의 일부야.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금의 관리 주체는 중앙관세의 장이 되는 것이고. 3. 계속되는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경비로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4번 국고채무 부담행위란 법률, 그 다음에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 범위 안에서 정부가 채무를 부담한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아셨어요? 그런데 1번도 틀렸지만 4번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4번에 있어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것은
이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예를 뭐로 들어서 수업 시간에 정부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국고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 자체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인데 그럼 올해 이게 이루어졌으면 올해 예산 집행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내년에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배정해서 이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14회 1번은 1번하고 4번 두 지문이 두 개가 다 적절치 않습니다. 왜 이런 미스가 발생하냐면 이제 이 문제를 만들면서 수정을 2번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발생했어요. 수정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자, 2번 봅시다. 다음, 정책평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것은 뭐뭐 있어? 여러분들. 첫 번째, 내적 타당성이 있죠. 두 번째는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그 다음에 구성적 타당성. 그 다음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이렇게 네 가지 있었어요. 그죠? 내적, 외적,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응? 근데 다 처음 듣는 표정들이에요. 정책평가의 타당성에서 1번.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측정 지표가 성공적으로 조작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측정의 지표가 그러니까 청렴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성공적으로 조작화됐는지를 살펴본다. 이건 구성타당도에 관한 겁니다. 어? 구성타당도.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조작화됐다면 구성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죠? 두 번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정책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이 기인한 것인지 살펴본다. 그 효과가 정책에 의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그쵸.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지. 다른 요인이 아닌 정책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내적 타당성 아니야?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A, G와 B, G의 몸무게 차이는 오로지 인스턴트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 이게 내적 타당성에 관한 거잖아. 응? 그래서 오직 정책이 기인한 것이다. 그 효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3번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난 A 사업을 전국의 도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지 검토한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효과가 충청북도나 아니면 강원도나 아니면 전라도나 이런 데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다면 뭐야? 외적 타당도에 관한 것이지. 응? 외적 타당. 4번 정책의 대상 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나 정책의 평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각 시기별 정책 결과의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1월, 3월, 5월 이렇게 측정한 결과가 비슷해야 돼. 오케이? 뭐야? 신뢰도, 일관성에 관한 거잖아. 응? 신뢰도, 일관성에 관한 거예요. 2번에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이에요, 4번. 응? 4번. 3번 롤스가 제시했던 정의론의 내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롤스는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정의 원리를 도출한다.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정의 원리를 도출한다. 2번 전제조건으로 원초적 상태란 무죄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 원초적 상태라는 것은 3번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제1 원리는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예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자유를 강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2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기회균등 또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했는데 사회 격차가 발생하면 그걸 조정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차등 조정의 원리가 두 번째죠. 그러면 제2원리에서 기회의 공평이 우선입니까? 결과의 공평이 우선입니까? 기회의 공평이 우선이고, 그러한 자유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서 격차가 발생할 때 그 격차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어? 차등 조정의 원리. 오케이? 그러면 차등 조정의 원리에 있어 분배 기준으로 뭘? 요거 제시했어. 맥시민. 오케이? 최소 극대화의 원리. 맥시민. 4번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롤스의 정의로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양쪽에서 비판을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3번에서는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 틀렸어. 3번이. 롤스의 정의로는 좀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는 선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해당한다. 오케이? 롤스의 정의는 선으로서의 정의가 아닌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해당한다. 자, 3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조직 발전인 OD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여러분들 OD라고 표현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를 도모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를 도모하는 가장 대표적인 훈련 기법이 바로 감수성 훈련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를 도모한다.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번.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방법으로 올 수 있다. 2번. 감수훈련은 동료 간의,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 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이건 합숙훈련이에요. 합숙훈련입니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3번. 블레이크와 버튼은 과업형 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 유형으로 뽑았다. 단합형이죠. 단합형 리더를. 과업형이 아니라 단합형 리더를. 4번. 변화 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인 조직 변화를 추구한다. 행태 변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기간에 급진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태 변화라는 것은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다. OD. 여기 정답이 1번이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직 진단을 위해서는 이 OD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조직 진단,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OD의 조직 발전에서. 자, 4번에서는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됩니다. 5번.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직무평가 방법. 이쪽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여기는 상대평가고 이쪽은 절대평가죠. 여기는 비계량적이고 여기는 계량적이에요. 구분해서. 그럼 1번 보십시오. 여기 옳지 않은 것인데 계량적인 것과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서열화하고 서열법, 그 다음에 분류법은 이 전자에 해당되고 요소비교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소비교법은 계량적이죠? 그 다음에 서열법, 분류법은 뭐예요? 비계량적이에요. 2번. 단순 서열법은 직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서열법이라는 것은 직무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서열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직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가 더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상대 평가를 해야 되니까. 3번.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수를 정하고 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 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여기는 등급 기준표야.
여기는 등급 기준표고 여기는 직무평가 기준표. 어? 암기하세요. 여기는 등급 기준표고 여기는 직무평가 기준표야. 4번 요소비교법은 대표주기를 선정하고 대표주기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대표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 간다는 거죠. 대표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기준주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주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거야. 요소비교법. 자, 5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이. 6번 사회적 자본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신뢰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정부 주도의 국민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상향적으로 형성되어 간다고 그랬죠. 이 밑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뭐 국민운동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회 내에서 뭐 신뢰가 형성된다. 이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상호간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당연하죠. 경제적 자본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오케이? 4번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뢰, 그 사회 집단 내에서의 신뢰, 지역 공동체 신뢰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자, 6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자본으로. 7번 지방공기업위원 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정부기업 생각납니까? 정부기업? 정부기업의 예를 한번 설명 얘기해봐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런 것들이 또 책임운영기관 전부 다 정부기업이었어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국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그러면 정부기업은 행정기관이다. OX. 행정기관이고 공무원이에요. 우체국 생각하면 되죠. 우체국. 책임운영기관도 전부 다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잖아. 정부기업. 기업적 성격의 정부기관이야. 기업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기업은요. 특별회계 예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가활동과는 다르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범죄는 정부기업 예산법이 따로 적용돼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 정부기업은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어. 정부기업 행정기관이야. 그럼 그 소속 직원들 공무원이다. OX. 오해예요. 그러면 중앙에는 정부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이에요. 비슷해요. 아셨어요? 정부기업의 성격과 비슷하다. 지방직영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하수도 사업.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면 상하수도 사업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장도 임명하고 시장에. 오케이? 상하수도 사업본부. 이런 게 대표적인 지방직영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행정기관이죠. 그리고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정부기업이라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방직영기업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에 해당한다. 아까 정부기업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한다고 그랬지? 특별회계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다. 틀려요.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소속 행정기관 형태로 설립해서 경영하는 것이다. 소속 행정기관 형태란 말이야. 행정기관이고 그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이에요. 아셨어요? 책임운영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임운영기관도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면 소속 행정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고
4번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하는 사업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런 부분들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오케이? 상수도 사업본부 뭐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7번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지방직영기업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한다? 정부기업을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기업의 특징을 연결시켜도 돼요. 오케이? 예컨대 정부기업이라고 한다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영하죠. 그 다음에 정부 행정기관이고 그 다음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그런 특성들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자, 7번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자, 8번. 다음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성과 중심형의 예산 시스템으로 발생지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관리 제도에 해당한다. 성과 중심형의 예산 시스템으로. 두 번째, 조세유출 예산제도는 예산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서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그 성과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조세유출 예산제도는 조세유출이 뭐야? 조세 감면이야. 그래서 조세 감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로 조세유출 예산이에요. 조세 감면에 대한 보고서. 이게 조세유출 예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어느 부분에 얼만큼 조세 감면을 하는지 입법부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조세유출 예산, 조세 감면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서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그 성과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예산 성과금 제도입니다. 오케이? 예산 성과금 제도. 이것은 예산 성과금 제도. 여러분들 예산 성과금 제도는요, 민간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도 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절약하거나 이런 데 기여한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 건설하다 보면 각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건설회사들이 각 구간마다 따로따로, 여기는 뭐 대림건설, 여기는 뭐 무슨 건설회사 있지? 현대건설. 각각 이렇게 구간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 구간에 이 현장 감독이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대폭 단축시키는 거야. 공기를 단축시키면 어떻게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절약에 많은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현장 소장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했습니다. 오케이? 민간인이지만. 그날 저녁에 이제 삼겹살 파티가 이루어졌겠지. 네? 네. 소주에다가. 그래서 예산 성과금 제도는 민간인에게도 지급 가능하다. 오케이? 자, 8번에서는 2번이 틀렸고, 3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있는데 각 부처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설정된 1년 예산의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4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에게 분권화시킴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랬잖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 오케이? 예산 편성 과정에.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에 의해서 이 주민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예산에 대한 어떤 뭐 사업 우선순위 같은 거 변경도 요구하고 또 전년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적한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같이 제출하게 된다. 그럼 지방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의회에서 심의할 때.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8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네, 8번에서는. 9번.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있어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엄격해요. 예산심의가. 그래서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정체제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상대로 엄격하지 않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니까 행정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심의도 원칙적으로는 엄격한데 별로 엄격하지 않아. 응? 예산심의 해봐야 삭감 규모도 별로 되지도 않고. 올해 예산이 512조입니다. 근데요, 작년에 예산 확정할 때 삭감된 규모가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1%면 얼마예요? 5조죠. 그러면 4,500억이면 0.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들 뭐 한 겁니까? 어?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가장 핵심은요,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의 심사예요. 그리고 본회의는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위원회 중심의 예산심의, 오케이? 소위원회 중심의 예산심의.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하지 못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가 없다. 4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쉽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쉽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예결위에 종합심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상정하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죠? 근데 상설기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타이틀은 특별위원회지만 상설기구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회기의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오늘인가? 오늘 그 추경예산 심의한다고 그랬죠?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예결위에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결위에서. 그리고 이제 예결위 심사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로 상정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결산특별위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기구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 9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 둘 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다음에 예결위에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본회의로 상정해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다음에 본회의에, 이제 예결위에 종합심사예요. 그 순서 기억해야 돼. 자, 9번 1번입니다. 10번. 파킨슨 법칙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관련은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고 하는 무사한 일의 경향을 갖고 있다. 2번. 업무의 강도나 양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3번.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도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4번. 뷰캐넌하고 브랜넨하고 뷰캐넌의 발음하기도 힘들다. 리바이어던 가설. 어디서 나왔어요? 리바이어던.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리바이어던 아닙니까? 절대 통치자, 절대 권력의 통치자, 이게 리바이어던이잖아. 그러한 리바이어던 가설, 이런 내용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관료 제국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1번 내용이 뭘까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한 일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질적으로 업무가 증가하지도 않지만 공무원 수는 어떻게 계속 증가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료제 조직 구조가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응? 두 번째는 안내는 업무의 강도나 양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저렇게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는 부하 직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동료가 들어오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하를 두게 된다는 거야. 응? 4번 내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관료 조직이 계속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관료 제국주의, 제국의 건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관료제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해버린다 그 말이야. 권한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10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1번입니다. 1번이잖아. 응? 자, 11번. 행태론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에는 행태에 추정을 맞춘다. 3번,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했던 사이먼 이후에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 4번,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여러분들 1번에 보면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학이건, 그 다음에 사회학이건, 경영학이건, 행정학이건, 정치학이건 다 공통적으로 이 사회과학 전반에서 행태에 대한 특성들을 연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연구됐던 내용들도 얼마든지 뭐 경영학에 적용된다랄지 또 경영학에서 연구된 내용들이 다른 학문에 적용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던 거죠. 이걸 행태주의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들이 통합돼요. 오케이? 네.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에는 행태에 추천을 맞추고 있고 사이먼에 의해서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태론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 구분해서 주로 어디에 중점을 뒀어? 사실 판단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것은 후기 행태론의 시각 아니겠어? 그쵸? 네. 이 내용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2번. 다음 사바스의 공공수업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가? 이렇게 구분했잖아. 여기에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정부가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거. 응?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정부 서비스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정부 간 계약도 여기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정부 간 계약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정부 판매에 관한 거야. 오케이? 네. 정부가 지금 보시면 정부가 생산했죠. 공급은 누가 합니까? 민간에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골재 채취해가지고 민간업체에다 팔아. 그럼 민간업체가 그걸 시중에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네. 정부 판매. 그다음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민간 위탁 있죠? 응? 그 다음에 또 보조금 지급 방식, 면허 또는 허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이런 내용들은 민간이 생산하지만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우처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하고 구분해서 이해해 두라고 그랬죠? 네, 바우처. 여기까지만 정리하세요. 아셨어요? 여기까지만. 네. 특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니까. 응? 그럼 1번 공공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이건 대표적인 정부 간 협약, 정부 계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공공 부분이 생산자이고 민간 부분이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는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아까 여기 골재 채취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판다니까? 그럼 민간업자는 그걸 사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경우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3번. 여러분들 3번 내용 좀 고치라고 얘기했죠?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공공 부분이 공급자인 경우. 대표적인 예로서 민간 위탁, 그 다음에 허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민간 위탁, 그 다음에 허가는 면허 방식의 허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보조금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3번은. 네. 요 세 가지 내용이 바로 3번 내용이 해당됩니다. 4번. 민간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예로서 구매권인 바우처, 보조금의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보조금은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보조금은 몇 번?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내용하고 요것만 구분해서 정리를 해둔다. 오케이?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나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1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